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제 치매 연기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쏜살같이 흐른다고들 하지만 내게 요즘은 하루하루가 더디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그동안 나는 오직 세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악착같이 벌어 마련한 이 집과 남편과 함께 일군 작은 사업체까지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노년을 편안히 보낼 나이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욕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끝에 나는 한 가지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아볼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치매 연기였습니다. 갑자기 기억을 잃은 척, 판단력이 흐려진 척, 그렇게 그들의 본심을 파헤쳐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내 자식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것을 그저 이용하려 들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이었지만, 이대로 의심만 품고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몰래 치매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유튜브에서 치매 환자들의 행동 양상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초기 증상부터 심화 단계까지 꽤나 정교한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연기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들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는 시기였죠. 장남 부부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돈에게도 자주 하던 안부 전화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니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하며 남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내가 어제 뭘 했더라? 그게 누구 이름이었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내 손을 잡고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치매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일부러 중요한 서류를 다른 곳에 두었다며 찾지 못하는 척했고 가끔은 횡설수설하며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더 재산으로 향해 갔습니다. 특히 장남은 아침마다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노인들의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보험 설계사를 자처하며 재산 정리가 시급하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재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웃거나 가끔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는 딸이 찾아와서는 내게 은행 업무를 대리해 주겠다며 인감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평소에도 살갑게 굴었던 딸이기에 처음에는 믿으려 했지만 재차 강조하는 말투와 다급한 표정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엄마가 자꾸 깜빡하시니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라며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는 마치 인감 도장의 존재조차 잊은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인감? 그게 뭐였더라? 하고 되물었습니다. 딸은 결국 내 방을 뒤져
인감 도장을 찾아냈고 나는 그 모습을 슬픈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탐욕은 이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남과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서는 내 옷과 귀금속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거 다 그냥 두면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라며 비싼 보석들을 제멋대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는 척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지만 내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왔던 물건들이 그들의 손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면 안 된다는 강렬한 교훈을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나의 소중한 물건들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뻔뻔한 모습을 마주하며 나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나는 가끔씩 자녀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어두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엄마 저러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재산 정리라도 빨리 해야지. 나중에 복잡해지면 어쩌려고. 딸은 맞아, 오빠. 치매도 그렇지만 저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도 복잡해질 텐데. 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나의 안녕이나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재산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마치 시한부 환자라도 되는 양,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셋은 나를 앉혀놓고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듯이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장남이니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딸은 자신도 딸로서 엄마를 돌봤으니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은 없었지만 은근히 자기 몫을 더 얻으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양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마주하며 나는 평생 모아온 내 재산이 탐욕스러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 직전이라는 섬뜩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나는 문득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을까? 왜 그토록 이기적인 존재들에게 나의 사랑과 희생을 아낌없이 바쳤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슬픔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는 나의 복수를 위한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오랜 친구의 아들이 변호사였기에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울었습니다. 라며 나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자식들이 보여줬던 행동들과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감 도장을 가져간 일과 귀금속을 챙겨간 일,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그들의 노골적인 대화들을 잊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라며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전에 자녀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려 했던 유언장은 파기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던 이웃에게 기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나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본 이상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내 재산은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었고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쓸 곳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며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연기를 계속하면서도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를 녹음하고 인감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고 녹음기를 옷 속에 넣어두는 시기였죠. 나의 행동은 치매 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일부러 중요한 말을 흘려 그들의 반응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숨겨뒀는데 라고 중얼거리면 그들은 금세 내 주변을 살피며 서류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치매가 심해져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양원 비용은 내 재산에서 충당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요양원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엄마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라며 위선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짐짝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버림받는 것뿐이라니. 나는 절망했지만 이 절망은 더 큰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 나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 모두 내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승리라도 한 듯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들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늙은 어미를 위해 요양원까지 알아봐 주고.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내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자신들의 위선에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나의 재산을 논하고 요양원에 나를 보내려 했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저러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치매도 그렇지만 저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도 복잡해질 텐데. 어머니, 이거 다 그냥 두면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그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오해예요? 장남이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라고? 너희가 내 돈에 눈이 멀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도 오해였고 내 인감 도장을 훔치려 할 때도 오해였더냐? 이 어미가 평생을 너희에게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비참한 배신이라니. 나는 잊고 있던 녹음기와 함께 숨겨두었던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귀금속을 챙겨가는 며느리의 모습,
재산 목록을 뒤적이는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왔으니까요. 나는 이어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집으로 들어서자 자식들의 얼굴은 더욱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에게 내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던 이웃들에게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을 번갈아 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항의했지만 나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내 재산을 탐내는 도둑일 뿐이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나의 집을 찾아와 매일같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몫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점점 더 처절해졌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나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그들의 침입 행위와 재산, 침탈 시도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의 집 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식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쓰던 시간과 돈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웠습니다. 나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행복을 나누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과 아픔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이전에 그들을 위해 희생했던 삶보다 훨씬 더 값지고 행복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탐욕이 당신의 노년을 송두리째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노력하고 희생하여 얻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당신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